몬테크리스토 넥자. 1815년 2월의 어느 새벽, 지중해는 놀라울 만큼 잔잔했다. 바다는 마치 유리판처럼 고요했고 수평선 너머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이 물 위에 붉은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 위를 가르며 한 척의 상선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배의 이름은 파라옹호. 그리고 그 배의 갑판 위에는 젊은 선원 하나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드몽 당테스. 20살을 조금 넘긴 나이, 강한 눈빛과 솔직한 미소, 그리고 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항구를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르세유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늙은 선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집이다. 에드몽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메르세데스가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과 미소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항구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배가 항구에 닿자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주 모렐 씨도 이미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에드몽이 배에서 내려오자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당테스! 모렐 씨! 훌륭했네. 선장이 죽은 상황에서 배를 여기까지 끌고 오다니. 에드몽은 고개를 숙였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렐은 그네 어깨를 두드렸다. 겸손까지 하군. 좋아.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선장 자리를 맡아볼 생각인다. 순간 에드몽의 숨이 멎었다. 제가 선장입니까? 그래. 자네면 충분해. 그 순간 갑판 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이름은 당글라르, 배의 회계 담당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20살짜리가 선장이라고? 그의 눈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질투. 그리고 그 질투는 곧 증오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르세유의 작은 선술집에서 에드몽의 귀환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선원들,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향한 곳은 하나였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검은 머리와 맑은 눈. 그녀의 이름은 메르세데스. 에드몽은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메르세데스. 그녀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돌아왔군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에드몽이 말했다. 나 선장이 될지도 몰라. 메르세데스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어.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에드몽.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페르낭. 메르세데스를 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선택받지 못한 남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하필 저 녀석이야? 그의 눈 속에도 같은 감정이 있었다. 질투. 그리고 질투는 언제나 사람을 위험한 선택으로 이끈다. 그날 밤, 세 명의 남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당글라르, 페르낭, 그리고 술에 취한 이웃 카드루스. 당글라르가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 본 적 있냐? 뭘? 당테스가 선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페르낭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서? 당글라르는 종이를 하나 꺼냈다. 만약 그가 반역자라면? 페르낭의 눈이 번뜩였다. 반역자? 당글라르는 천천히 말했다. 나폴레옹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스파이라면 말이야. 카드루스가 비웃었다. 말도 안 돼. 그런 증거를 만들면 되지. 그리고 그는 펜을 들었다. 종이에 글씨가 써지기 시작했다. 익명의 고발장. 그 내용은 단순했다. 에드몽 당테스는 나폴레옹을 위해 일하는 반역자다. 페르낭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말했다. 그걸 보내면 어떻게 되지? 당글라르는 미소 지었다. 그는 감옥에 가겠지.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자유가 되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운명이 결정되었다. 다음 말, 에드몽 당테스의 약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와인을 마시고 축하를 건넸다. 에드몽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군인들이 들어왔다. 에드몽 당테스. 모든 소리가 멈췄다. 당신을 체포한다. 메르세데스가 외쳤다. 무슨 일이죠? 군인은 차갑게 말했다. 국가 반역 흉이다. 에드몽은 어리둥절했다. 반역? 그는 웃었다. 무슨 말도 안 들은. 하지만 군인은 이미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메르세데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에드몽!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이 스치고 있었다. 금방 돌아올게.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약속이 14년 동안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르세유 앞바다의 절벽 위에 있는 감옥 이프섬 거대한 돌문이 열렸다. 에드몽 당테스가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한 청년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였다. 그리고 동시에 전설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 이프섬, 마르세유 앞바다의 거대한 바위섬 위에 세워진 감옥. 멀리서 보면 성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분명히 무덤이었다. 높은 성벽, 차가운 돌벽, 그리고 탈출이 불가능한 바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았다. 미쳐버리거나 죽거나. 그날 밤 에드몽 당테스는 감옥 깊숙한 지하로 끌려갔다. 쇠문이 열렸다.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창문도 없고 침대도 없고 빛도 거의 없는 방. 여기다. 경비병이 말했다. 에드몽이 외쳤다. 잠깐만요. 저는 무죄입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쿵. 그리고 철창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찰칵. 그 순간 에드몽은 깨달았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계속 외쳤다. 간수! 간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무죄야.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하지만 두꺼운 돌벽은 아무 소리도 돌려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빛이 없으니 낮과 밤도 알 수 없었다. 에드몽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바닥에 무너져 중얼거렸다. 왜? 메르세데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왜 나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바다의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몇 달, 아니면 몇 년. 에드몽은 더 이상 새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감정도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톡!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 잠시 후 또 들렸다. 톡! 이번에는 분명했다. 벽에서 나는 소리였다. 에드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벽에 귀를 붙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쿵! 잠시 후 벽 너머에서 같은 소리가 돌아왔다. 톡! 에드몽의 눈이 크게 떠졌다. 사람이다. 그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그리고 몇 시간 후 돌 하나가 떨어졌다. 벽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늙은 눈 하나가 나타났다. 드디어 연결됐군. 낯선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지적이고 차분했다. 에드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누구죠? 노인이 미소 지었다. 나는 파리야 신부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자네는 내 새로운 이웃이겠군. 그날 밤 파리야 신부는 벽을 조금 더 파서 두 감방을 연결했다. 그는 에드몽의 방으로 기어 들어왔다. 에드몽은 그를 바라보며 놀랐다. 흰 수염, 마른 몸. 하지만 눈은 놀라울 만큼 날카로웠다. 몇 년이나 여기에 계셨습니까? 파리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세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10년은 넘었겠지. 에드몽은 충격을 받았다. 10년. 파리아는 바닥에 앉았다. 자네는 왜 들어왔나? 에드몽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약혼식, 체코, 그리고 반역 혐의. 파리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자네를 배신한 사람이 있군. 누가로? 파리아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배 위에 있던 사람, 그리고 여자를 사랑하던 사람. 에드몽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죠? 파리아는 미소 지었다. 추리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글라르, 페르난,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누군가. 에드몽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속은 것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희망이 아니라 복수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파리아 신부는 에드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언어, 수학, 철학, 정치, 과학.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파리아가 말했다. 지식으로 움직인다. 에드몽은 밤낮 없이 공부했다.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학교였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속도로 변했다. 순진한 선원이었던 청년은 점점 냉정한 전략가가 되어갔다. 어느 날 파리아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야겠네. 에드몽은 고개를 들었다. 비밀요? 파리아는 벽 속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다. 그 위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보물지도다. 에드몽은 웃었다. 농담이시죠? 파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스파다 가문의 보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금, 보석, 그리고 엄청난 재산. 에드몽의 숨이 멎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파리아는 지도 위를 가리켰다. 몬테크리스토 성.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 보물은 자네 것이 될 수도 있다. 왜죠? 파리아는 미소 지었다. 나는 늙었고 자네는 젊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에게는 목적이 있으니까. 에드몽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속삭였다. 복수입니다. 파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게. 복수는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에드몽은 대답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몇 달 후 파리아 신부는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 중이었다. 에드몽은 그를 붙잡았다. 신부님. 파리아는 숨을 힘들게 쉬며 말했다. 지도 기억했나? 네. 좋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자네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몸이 힘없이 떨어졌다. 파리아 신부는 죽었다. 에드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혼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떠올랐다. 탈출 방법. 그는 파리아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미안합니다. 그날 밤 간수들이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 올 때까지 에드몽은 기다렸다. 그리고 파리아 신부의 시체를 자루 속에 넣었다. 그리고 대신 자기 자신이 그 자루 안으로 들어갔다.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시체다. 간수들이 말했다.
그들은 자루를 들어 올렸다. 에드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성벽 위로. 그리고 한 간수가 말했다. 던져라. 다음 순간 그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다. 첨벙! 에드몽은 즉시 자루를 찢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는 미친 듯이 헤엄쳤다. 폭풍 같은 파도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바다 위에서 웃고 있었다. 자유, 그리고 복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바다는 밤보다 더 어두웠다. 에드몽 당테스는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떠올랐다. 그의 몸은 거의 감각이 없었다. 손과 발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다. 파도는 거칠었고 비는 얼굴을 때렸으며 번개가 하늘을 찢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감정, 복수. 그것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얼마나 헤엄쳤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배였다. 작은 밀수선. 선원 하나가 바다를 바라보다가 외쳤다. 저기 사람이야! 밧줄이 던져졌다. 에드몽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았다. 그리고 가판 위로 끌어올려졌다. 살아있군. 수염난 선장이 말했다. 넌 어디서 온 거지? 에드몽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배가 난파됐습니다. 선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웃었다. 운이 좋군.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밀수업자다. 하지만 사람 하나 더 태우는 건 문제없지. 에드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에드몽 당테스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에드몽은 밀수선과 함께 바다를 떠돌았다. 그는 다시 바다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세상을 관찰했다. 사람들의 욕망, 거짓말, 권력. 그리고 그는 배웠다.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선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에드몽은 선장에게 말했다. 저 섬에 잠시 들를 수 있습니까? 선장이 눈을 좁혔다. 왜? 에드몽은 바다 너머의 검은 섬을 가리켰다. 몬테크리스토 섬입니다. 선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거긴 아무것도 없는 돌섬이다. 에드몽은 미소 지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 말, 작은 배가 섬에 닿았다. 몬테크리스토 성, 검은 절벽과 거친 바위뿐인 섬이었다. 선장은 말했다. 2시간이가. 에드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파리아 신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동굴 바위, 그리고 그 아래. 에드몽은 숨을 고르며 바위를 밀었다. 바위가 움직였다. 그 아래에는 좁은 틈이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무 상자 하나가 손에 닿았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빛이 터져 나왔다. 금화, 보석, 루비와 다이아몬드.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엄청난 보물이었다. 에드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신부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은 사라졌다. 그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시작이가. 몇 년이 흘렀다. 유럽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자, 상상할 수 없는 재산, 그리고 완벽한 교양을 가진 신비로운 남자. 그의 이름은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는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정치와 경제를 이해했으며 귀족보다 더 귀족처럼 행동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라는 것. 파리, 유럽의 중심, 권력과 돈과 음모가 뒤섞인 도시. 어느 날 귀족들의 살롱에서 한 여인이 말했다. 새로운 백작이 나타났대요. 누군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키가 크고 눈은 차갑고 표정은 완격하게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판사가 죄인들을 바라보는 미소였다. 그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다. 그 남자는 은행가였다. 이름은 당글라르. 그 순간 에드몽 dan테스의 과거가 그의 눈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배 위의 그날, 익명의 편지, 배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당글라르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백작님.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글라르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다. 그날 밤, 백작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다. 파리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글라르.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말했다. 페르남. 그리고 마지막 이름, 빌포르. 그 세 이름은 그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가난한 선원이 아니었다. 그는 감옥의 죄수도 아니었다. 그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리고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파리의 밤은 화려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귀족들의 살롱을 밝히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과거를 보고 있었다. 그가 감옥에 있던 동안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그를 배신한 세 남자도 변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 백작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중얼거렸다. 체스판은 준비됐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말을 움직일 차례다. 당글라르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큰 은행가 중 하나였다. 돈, 권력, 그리고 귀족 사회에서의 영향력.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같은 것이 있었다. 탐욕.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백작은 그의 은행을 방문했다. 당글라르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백작님, 언제든 환영입니다. 백작은 조용히 말했다. 투자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당글라르의 눈이 빛났다. 어떤 투자입니까? 백작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동방철도 사업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엄청난 이익이 예상됩니다. 당글라르는 서류를 읽으며 숨을 삼켰다. 숫자는 놀라웠다. 수익률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기회다. 백작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당글라르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순간 몬테크리스토의 눈이 잠시 차가워졌다. 맞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바로 그거다. 몇 달 동안 당글라르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끌어왔다. 귀족들, 상인들, 심지어 정부 인사들까지 모두가 그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파리 금융시장에 소문이 퍼졌다.
동방철도 사업이 사기래.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다. 돈 돌려줘. 내 투자금 어디 있어? 당글라르는 창백해졌다. 장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돈이 없다. 모든 돈이 사라졌다. 그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갔다. 백작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백작은 놀람 척했다. 무슨 일이죠? 사업이 가짜랍니다. 백작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그리고 말을 바. 정말 안 됐군요. 그의 눈에는 단 한 점의 동정도 없었다. 그날 밤 당글라르 은행은 파산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페르낭은 이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귀족이었고 백작이었으며 전쟁 영웅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알고 있었다. 그가 전쟁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느 날 파리 사교계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알리 파샤라는 사람이 있었대. 누군데? 동방의 장군.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다. 그를 배신한 프랑스 장교가 있었다더라.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증인이 나타났다. 젊은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알리 파샤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그를 배신한 사람은 그녀의 손이 한 남자를 가리켰다. 페르낭, 저 사람입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페르낭이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하이데는 차분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배신, 노예 시장, 그리고 가족의 죽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존경에서 혐오로 페르낭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바라보았다. 백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판결을 지켜보는 심판처럼. 그날 밤 페르낭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총을 들었다. 잠시 후 총성이 울렸다. 빌포르는 검사였다. 법을 상징하는 사람. 하지만 몬테크리스토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숨겼는지. 백작은 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족을 체스말처럼 움직였다. 빌포르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병에 걸리고 누군가 죽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다. 하지만 죽음은 계속되었다. 아들, 장인, 친척, 그리고 마침내 빌포르는 깨달았다. 누군가 독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조사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을 발견했다.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족들을 독살하고 있었다. 빌포르는 무너졌다. 그는 소리쳤다. 내 집이 지옥이야. 하지만 그 지옥을 만든 것은 사실 그 자신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래전 숨긴 죄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혼자 있었다. 세 명의 적, 세 개의 복수, 그리고 모두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의는. 그리고 잠시 멈췄다. 신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파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집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의 방 안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다. 당글라르의 파산 소식, 페르낭의 죽음, 그리고 빌포르 가문의 분괴. 백작은 그 편지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된 복수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상할 만큼
비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끝났군. 그러나 그 말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오히려 지독한 피로만이 남아 있었까. 그날 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백장님, 들어오게. 손님이 왔습니다. 백작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지? 하인은 잠시 망설였다. 메르세데스 부인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백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들어오라고 하게.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메르세데스. 그녀는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백작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인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에드몬.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조용히 공기를 흔들었다. 백작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메르세데스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백작은 창가로 돌아섰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이 있었다.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백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복수를 멈춰주세요. 그 말에 백작의 얼굴이 굳었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로.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백작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고통이 있었다. 그들은 내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 굶어 죽었고. 알아요. 나는 14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그게 어떤 시간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메르세데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매일 상상했어요. 그 말에 백작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백작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했어요. 백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르세데스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에드본, 당신은 복수로 살아남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으로 살아왔어요.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백작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의 복수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그날 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혼자 정원을 걸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신부님. 파리아 신부의 말이 떠올랐다. 복수는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백작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를 돌아보았다. 페르낭은 죽었다. 단글라르는 모든 것을 잃었다. 빌포르는 미쳐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백작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놀라 물었다. 백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멀리. 언제 돌아오십니까? 백작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떠나는 날 항구에는 작은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이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백작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있었다. 새로운 삶으로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났다. 파리의 도시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복수와 그의 과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바다는 다시 잔잔했다. 하이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후회하나요? 백작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배웠다. 무엇을요? 백작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기다림과 희망이다.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여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전술도 조용히 끝났다. 하지만 어딘가 먼 바다 위에서 한 남자는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있었다.